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이런 말들 자주 접하게 됩니다. 경제가 망했다는 이야기, 영끌했던 사람들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집들이 경매로 쏟아지고 있다는 우려들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히 분위기나 소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경제적 압박이 수많은 가구에 가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자영업 분야에서의 지표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에서 보도한 경매로 넘어간 집이 무려 28만 건이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 아주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28만 건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 변화가 개개인의 일상에 어떤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경제 현상 속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대비책을 모색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지난해, 그러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수는 약 28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는 과거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기록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것을 넘어 이 수치가 한국 경제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합니다. 주택 경매 건수가 이토록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가구들이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 상환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잃는다는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 시스템에도 잠재적인 불안 요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28만 건이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집값이 떨어져서 발생한 현상만이 아니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집값 하락도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핵심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많은 가게들이 변동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소득만으로는 불어난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소중한 보금자리를 경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자 상환 불능으로 인한 경매 증가는 가계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이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그만큼 깊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주택 경매 건수 28만 건은 2024년의 22만 4,302건에 비해 25.0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성장세는 가파르며 불과 1년 만에 경매 시장의 규모가 이토록 커졌다는 것은 경제 전반의 취약성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중 아파트 경매 건수는 4만 1,273건,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4만 9,25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경매 건수도 상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주거 형태를 불문하고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매 매각가는 무려 17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경매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의 증가는 물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및 깡통 전세 피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2020년 팬데믹 시기에 저금리 기조 속에서 소위 영끌이라 불리는 과도한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매했던 사람들이 높아진 금리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경매 시장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과거의 낙관적인 투자 심리가 현재의 냉혹한 현실과 부딪히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많은 가구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영끌은 왜 무너졌을까? 몇 년 전을 기억하시나요? 기준금리가 1%대였던 시절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마치 불길처럼 타오르던 그 시기에는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거나 대출은 어차피 갚으면서 사는 것이다. 자산은 일단 확보하고 봐야 한다와 같은 말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강한 기대감,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최대치로 대출을 받아 소위 영끌이라는 이름으로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집이 곧 안정적인 자산 증식의 수단이자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처, 그리고 미래를 위한 확실한 보루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절실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교란,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1%대에 불과했던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2배, 3배 이상으로 치솟았고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이자 상환액은 가계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자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동시에 한껏 올랐던 집값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높은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의 여파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되고 고용은 불안정해지면서 가계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부채 부담은 늘어나고 소득은 감소하는 삼중고를 겪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매달 엄청난 금액의 이자를 소득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오자 애초에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겨졌던 집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닌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모두 갚기 어려운 깡통 전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끌했던 많은 가게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 계획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위험한 사람들 누구인가? 이번 경매 관련 기사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 운영 자금이나 확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자 대출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최근 경기 침체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업의 부진이 가계의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자영업의 어려움이 단순히 사업 실패를 넘어 개인의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다중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저소득층에 속하는 이른바 취약 자영업자의 수는 지난 2년 사이 약 3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빚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2024년에 폐업한 자영업자의 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영업 시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며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 부문의 붕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대출 이자는 여전히 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 지출은 그대로인데 매출이 줄어드니 적자가 누적되고 결국 사업은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최후의 보루였던 집마저 경매로 잃게 되는 비극적인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개인과 가족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폐업 사유 중 사업 부진이 50.2%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폐업이 많았는데 이 두 업종이 전체 폐업의 약 45%를 차지하며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을 대변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 폐업 증가는 고금리, 고물가, 소비 감소, 건설, 경기 불황 등 다양한 거시 경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계층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실패일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단순히 무리한 투자를 감행한 개인의 탓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의 투자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실패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정책은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고 이는 자산시장에 흘러들어가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주식시장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받아들였고 마치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즉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놓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산시장이 한껏 따라오른 뒤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것이 바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그리고 큰 폭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시중은행의 가상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대출 금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즉, 실물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금융 환경은 갑작스럽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서 냉탕으로 갑자기 옮겨진 것과 같은 충격을 받은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무너지는 사람들은 결국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위험에 대한 완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안전망 또한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모두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올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이 과연 끝인가요? 더 이상의 나쁜 소식은 없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지표들이 보여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 저금리 시기에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지 못하고 변동금리에 묶여있는 많은 대출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시장 금리가 오를수록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이들의 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둘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이자 유예나 만기, 연장 정책 등으로 겨우 버티고 있던 자영업자들이나 차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 조치들이 점차 종료되는 시점이 오면 그동안 쌓여있던 잠재적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경기 회복을 기다리며 현재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던 수많은 차주들이 있습니다. 만약 경기 회복이 기대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 또한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의 지연은 이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들이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경매 물건은 시장 상황이 악화된 후 바로 통계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몇 달, 길게는 1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8만 건이라는 숫자는 이미 지나온 경제 상황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경매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경매 건수를 늘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다가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러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공포에 휩싸이거나 너무 비관적인 전망만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도한 공포는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순히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뉴스도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빚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빚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가 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당장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이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이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재정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자산 가격 그 자체보다는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자산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매달 현금이 부족하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자산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될 뿐입니다. 심지어는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상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비하는 것이 현금 흐름 관리의 핵심입니다. 셋째,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모두 특정 자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득 수준, 나의 지출 패턴, 나의 재정 상태, 그리고 나의 위험 감수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타인의 성공 사례가 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재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단순히 용감한 사람이 돈을 버는 시장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고 현명한 사람이 살아남는 시장에 가깝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논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이성적인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자산을 늘리는 것을 넘어 현재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경매 28만 건.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 자료를 넘어 우리 사회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경제의 특정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채,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거대한 현상임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화려한 자산 시장의 모습과 내일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 경제의 모습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둘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하기도 하며 자산 시장의 화랑이 반드시 실물 경제의 건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좇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숫자들이 말해주는 진실을 이해하며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이나 불안감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나 자신의 재정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개인의 책임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안정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이슈들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는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